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2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6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에는 레미드 구르몽의 시 낙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3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급증하였는데요. 1조 1,600억이 이자 비용으로 나갔고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전년 대비 2조 3천억 달러 증가한 35조 7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 6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9% 성장하였는데요. 모두 전문가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또 25bp 인하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6월, 9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프랑스 신용 등급이 AA-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정부 재정 악화 그리고 정치적 장애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16차 브릭스 정상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푸틴 의장 주재로 시진핑 중국 수석, 모디 인도 수상 등 9개국 대표와 사우디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회의 주요 안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 감축과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결 가을스러워진 날씨를 생각해서 레미드 구르몽의 시 낙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시몬 너는 좋은가? 낙엽 밟는 소리가. 기억나시죠? 네, 오늘의 토픽 US debt tops $1.8 trillion in 2024 as interest on debt surpasses $1 trillion mark. CNBC 뉴스 보시죠.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해 올해의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33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 이상 1,380억 달러 증가했고요. 세수가 4조 9천억 달러인데 비해 세출이 6조 7,5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여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3천억 달러 증가해서 총 35조 7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의 주 요인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자 비용으로 1조 1,600억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자율이 평균 3.32%인데 작년에 2.97%보다 많이 올랐죠.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재무성 건물, 백악관 옆에 있는 재무성 건물 사진입니다. 이에 따라 GDP에 대한 재정 적자 비율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50년 평균이 3.7%인데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의회 예산치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2034년에는 2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아래 그래프는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 비율을 회계연도별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재정 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해가 2021년, 22년이죠. 코비드 팬데믹 때 재정 지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 예상 4.5%를 소폭 상회했고요. 2분기 4.7% 성장보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9%나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0.7% 성장을 상회하였죠. 이에 따라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 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 경제 관련 뉴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9월 중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 2.5% 그리고 전월에 2.1%를 대폭 상회하였습니다. 4개월 내 최고고요. 전월 대비로는 0.39% 증가했는데요. 8월에 그 0.02%를 크게 상회했죠. 두 번째 킹 뉴스는 9월 중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 4.6% 그리고 전월에 4.5%로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5개월 내 최고라고 하네요.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5.2% 증가했는데요. 전월에 4.3%를 많이 상회했죠. 특히 철도, 선박, 항공, 컴퓨터, 통신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물 공급도 10.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강업 생산은 3.7%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 3, 4개월 실물 경제 지표가 많이 나빴었는데 지난 9월에 많이 좋아졌네요. 네, 중국 경제 지표 한 번 더 살펴보시죠. 달러 yen 환율은 7.12고요. 3분기 GDP 그로스 레이트는 4.6%. 오른쪽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요. 분기별 성장률이 큰 변동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죠. 실업률은 9월에 5.1%입니다. 8월에 5.3%보다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나 경상 수지는 많이 줄고 있죠. 무역 수지는 괜찮은데 무역의 수시가 자꾸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GDP에 대한 그 정부 부채 비율이 83.6%까지 올라갔습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5.8%인데 작년에 마이너스 7.4%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아주 나쁘다, 심지어는 폭망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건설업 주도의 성장에서 제조 기술산업 중심 성장으로 이전하면서 즉 산업구조 조정에서 일어나는 진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도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에 중화고물로 이행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죠. 네, 두 번째 단신은 ECB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ECB의 수신금리가 3.5%에서 3.25%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인하입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연거푸 금리 인하는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유로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ECB의 그 물가 목표 2%를 많이 내려갔죠. 향후에 그 12월 정책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ECB는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2%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1.25% 금리를 더 내린다는 거죠. 르가르트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무역 제한은 유로 경제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로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9월 연이은 금리 인하로 주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ECB 본부 건물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유럽 최대 그 신용평가회사인 스코프 레이팅사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AA-로 하향 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계속되는 정부 재정 악화 그리고 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어려운 정치적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 AA- 등급은 벨지엄 그리고 체코와 같은 수준입니다. 최고 등급에서 3단계 아래입니다. 피치 신용평가사도 지난주에 부정적인 그 전망 발표를 하였습니다.
S&P사는 연초평가 절하 후에 11월 29일에 다시 또 평가를 할 예정인데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죠. 프랑스 재정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이유를 보면은요. 마크론 대통령이 약속했던 재정 적자 축소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크론 대통령이 갑자기 조기 총선 소집, 내년 6월에 조기 총선을 소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의회가 극우파, 극좌파 그리고 중도 등이 대립해서 소수당 정부가 상시 위태롭다는 겁니다. 프랑스 재정 악화로 프랑스 10년물 국채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는데요. 독일 국채에 대비한 그 프리미엄이 연초에 50bp 이하였다가 80bp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71bp로 다시 조금 내려왔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클 바니 수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600억 삭감을 제안하였다고 하네요. 세수는 정액하고 지출은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을 5%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재정 적자 비율은 6.1%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9년까지 EU의 그 가이드라인인 3%에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코프 평가에서는 내년도에 5%로 못 맞추고 5.2% 적자 비율을 예상하고요. 2029년에는 3.8%를 예상하네요.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에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예정 국가는 브라질,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데요. 사우디만은 아직 회원국이 아니라서 예무장관이 참석합니다. 16차 브릭스 회의의 그 의장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제안할 안건이 궁금하죠. 현재 예상되는 안건을 보면요. 첫째, 브릭스 국가 간의 그 결제 시스템, 이니시티브를 창설한다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 내 그 결제 시스템으로서요. 회원국 통화 간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 현재 그 기축통화의 US 달러 결제가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제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이 되는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디지털 토큰은 각국 통화로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브릭스 클리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데요. 회원국 간 그 국제결제 그리고 예금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어서 국제무역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브릭스 재보험을 도입해서 브릭스 재보험 회사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이후에 러시아의 그 배럴당 60달러 이상 오일 선적에 대해서 재보험을 금지했죠. 이런 걸 커버해줄 그 영내 재보험 회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브릭스 지급 준비 제도를 만든다는 건데요. 회원국 경제 위기 시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IMF를 대체하는 것과 같죠. 다음으로 브릭스 곡물 거래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곡물이나 기타 주요 상품 거래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시카고, 뉴욕 상품 거래소 등 서구 거래소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브릭스 신용평가 기구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서구 신용평가 기관을 대체하는 거죠. 네, 2024년 16th 브릭스 서미트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카피떴습니다. 작년도에는 남아공에서 개최됐는데요. 롤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수석, 그리고 나렌다 모디 인도 수상 등이 참석했네요. 브릭스란 명칭은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아프리카의 그 이니셜을 딴 겁니다. 2009년 6월에 첫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러시아에서 했었죠. 현재 4개국의 추가 회원이 되었고요. 추가로 가입을 신청하는 국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른쪽 위 지도에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브릭스 가입을 신청하거나
브릭스 가입을 추천받은 경우 국가들입니다. 푸틴이 주재하고 시진핑, 모디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단신,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그리고 BMW 등 독일의 그 핵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이 악화돼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사가 인력 감축을 하고 있고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독일 내 공장도 폐쇄할 거라고 하네요. 작년 말에는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진되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외의 관세 부과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폭스바겐 등 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당면 과제를 보면요. 인력 감축에 따라서 생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되는데 조직 개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거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생산성을 제고해야겠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에 맞게 기술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래 그 최고의 그 내연 엔진 IC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독일에는 전문 배터리 회사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요처인 중국에서의 그 수요를 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의 세계 최고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인류였던 독일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나아가 독일 경제가 이렇게 되다니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섯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실적 발표했던 은행들 그리고 넷플릭스 등의 실적 호조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갔습니다. 주 초에 빠지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미국 주가가 정말 리질리언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 S&P는 0.85% 올랐고요. 다우는 0.96%, 나스닥은 0.26% 올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나스닥 1년치 지수입니다. 국제 수익률은요, 그 상승세가 5주 만에 둔화 내지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10년물은 주간 그 3bp 하락해서 4.08%가 되었고요. 2년물은 3.97%로 주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수익률 하락 반전이 이어질 것 같군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2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다음 주에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주관심이 갑니다. 그에 내구재 주문 동향, PMI 지수, 그리고 연준 인사들 스피치가 많군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은 테슬라, 코카콜라, 3M,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브라이전 등이 있습니다. 9월 중 내구재 주문은 0.9%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페드 워치 트래커로 본 향후 연준 금리 예상을 살펴보시죠. 먼저 11월 7일 FOMC에서는 동결이 9.6%, 25bp 인하가 90.4% 확률입니다. 다음 달에 25bp 인하로 의견이 굳어지는군요. 다음으로 12월 18일자 FOMC의 그 페드 펀스 타겟 레이트 확률을 보면요. 동결이 1.4%, 25bp 인하가 21.8%, 50bp 인하가 76.8%입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11월 17일자에 25bp 인하하고 그리고 12월 18일자에 추가로 25bp 인하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난 9월에 발표되었던 FOMC의 그 점도표와 똑같죠. 연준의 힘이 느껴집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법 쌀쌀해지며 가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레미트 그루몽의 낙엽이더군요.